자, 이제 6대 판매 원칙,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요 적합성의 원칙은 요 적정성의 원칙하고 비교해가지고 출제는 가능합니다. 그럼 요 차이가 뭐냐? 뭐 조금 몇 가지 차이가 있기는 있죠.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요거는요, 지금 투자 권유할 때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투자 권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한테 투자 권유할 때, 자, 당신, 좀 상품 권유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거 받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상대방이 오케이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 사람의 그 투자자의 정보를 알아야만 그 사람한테 맞는 상품을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 정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투자 권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상품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합성의 원칙이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이 적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원칙이 적용된다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출제된다면 출제되는 거죠. 제일 먼저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지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해야만 우리가 이제 이 사람한테 뭐 맞는 상품을 권유해 줄 거 아닙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당신한테 투자 권유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이제 안내하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번, 2번, 3번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는 일반 투자자,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만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반 투자자인지, 저는 투자자라는 말하고 금융소비자라는 말을 막 혼용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전문 소비자라면 또 여기서 탈락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루트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출제자가 어렵게 내면은 요 기억번하고 니은번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를 먼저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아봐야 되느냐 이렇게 바꾸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일반 투자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반 투자자라면 이제 이 사람이 정보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등을 통하여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핵심 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출제는 안 되는데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과거에 투자한 경험이 있느냐, 왜 투자하려고 하느냐 이런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 다른 정보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파악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투자 성향을 분석해 가지고 항상 사인 받아야 되죠. 제공해 줍니다. 이제 이거는 모든 것에 공통되죠. 적정성의 원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은행이나 뭐 가면은 다 사인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도 다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 CCBB가 가려지니까 무조건 확인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상품을 원금 보존되는 그런 형의 상품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을 즐기는 사람인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확인한다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뭐 논외예요. 어찌됐든 요 순서 자체는 과거에 종종 시험이 출제가 된 거고 요 1번, 2번만 조금 조심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은 투자 권유할 때다. 그 다음에 이게 출제는 잘 안 돼요. 이 상품이 예금성 상품까지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는 이제 적합성의 원칙은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가보면은 예금성 상품이 제외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금성 상품도 포함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뭐 시행령에다가 다 해놓았을 거 아닙니까? 시행령에 가보면은 이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투자성 상품, 뭐 대출성 상품 등등은 구체적인 게 막 나오는데 이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 예금성 상품은 적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게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봐도 이거는 제외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출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고요? 이 사람이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당연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죠. 그럼 당신에게는 적합성의 원칙 적용할 수가 없다. 상품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듣기를 원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정보를 넘겨주지 않는다. 그럼 설명 의무도 이제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줘야 된다. 이런 건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투자 권유할 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게 반해서 적정성의 원칙은 뭐냐? 여기는 적합이, 말은 우리가 똑같은 말이죠. 적합하지 않다, 적정하지 않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적합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표현을 바꾼 거죠. 요거는 전제가 되는 게요, 고위험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상품 중에서 위험한 상품,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투자권유인데, 요거는 이제 거래할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딱 찍는 거죠. 저 파생 상품 같은 거, 저걸 딱 찍어가지고, 내가 거래하겠다. 지금 이렇게, 원래는, 자기가 뭐 돈을 잃더라도 자기가 거래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금융투자업자가 말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그래도 이 소비자한테 한번 경고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에서 정하는 고위험 상품을 거래할 때는 이 사람은 회사에게 반드시 자기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는 정보를 제공 안 해도 됐죠. 투자자가 원치 않으면. 근데 이거는 투자자가 원컨 원치 않건 간에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험 상품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정보를 넘겨야 된다. 그럼 이거를 반대말로 하면은 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면은 고위험 상품은 거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싫더라도 넘겨줘야 된다. 왜? 회사가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이 사람이 거래하려고 하는 파생상품 같은 게 위험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파생상품 중에서도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파생상품이 있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파생상품이 있을 건데 이 사람은 뭐 가진 재산도 별로 없는데 파생상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상품을 거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란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회사는 뭐라고요? 경고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그 위험한 상품은 당신한테는 적정하지 않다. 그거를 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사인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다음이 또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고객은 그 말을 들은 고객은 회사의 그 방침이라고 할까? 그게 따라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는 경고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소비자가 움직일 수도 있고 설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나는 관계없다. 돈을 잃더라도 내가 이런 거니까 나는 거래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회사가 막을 명분이 없다는 거죠. 이런 원칙을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품이 고위험 상품이냐, 뭐 이런 거, 파생상품, 뭐 파생결합증권, 그 다음에 무슨 고난도자 들어가는 거, 뭐 그런 상품들이 주 대상이 되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투자 권유와 관련되는 거라 그러는데, 요거는 거래죠. 투자 권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말이 나오죠.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원한다. 그래서 요 고위험 상품에 예금성 상품은 원금이 보존되니까 당연히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 예금성 상품이 빠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파생자 들어가는 거 있죠. 파생자 들어가는 거. 그냥 고난도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자 들어가는. 요거 적권자 자본증권도 위험하고요. 요거는 아실 분들만 아십시오. 이제 여기 50%인데 옛날 자본시장법에 있던 거거든요. 거기 이제 금융소비자법 시행령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금소법에 가보면은 요게 있기는 있어요. 참고하실 분만 하시고요. 요렇게까지 뭐 어렵게 출제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요런 것들이 고위험 상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이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반드시 알렸다는 내용을 확인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고위험 상품,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너무너무 쉽게 출제를 했죠. 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보계와 관련이 있는 원칙은 자, 뭐 뻔하죠. 파생상품 나오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적정성의 원칙이구나. 딱 감이 떠오르시겠죠. 파생상품 등의 위험성이 큰 상품에 대하여 투자 권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할 때 미리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 상태, 목적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어떤 원칙과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이런 3번, 4번은 너무 이제 추상적인 거고 1번 아니면 2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당연히 적정성이 원칙이다. 감이 오죠. 이렇게 쉽게 출제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설명 의무로 넘어왔습니다. 설명 의무는 이제 여러 가지 적정성의 원칙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설명서는 사전에 상대방한테 투자자들에게 교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설명서를 교부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출제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읽어보면 이제 요거는 예금성, 우리가 은행 가도 막 설명했다는 거 막 사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금성 상품에도 적용되고, 연계 상품, 제휴 서비스 상품, 이런 것도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겠거니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 체결 권유할 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소비자가 이 상품이 어떤 상품입니까? 자진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금융 소비자가 요청할 때 이때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거를 설명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있던 내용인데, 출제가 그나마 요게 좀 출제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등장하기 전에는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내용, 위험성, 그 다음에 뭐 수수료, 뭐 이런 거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계약 해제할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청약 철회권이 있다, 뭐 위법 계약 해지권이 있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일일이 외운다기보다는 감각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지문 중에 등장하면 이거는 설명해야 되겠네, 이런 게 이제 좀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설명서 제공. 요거 아셔야 됩니다. 사전입니다. 사후 그러면 틀립니다. 항상 대비되는 말을 생각해 보시라 그랬죠. 사전에,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이나 직무윤리는 뭐 되게 어지간한 경우는 말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랬죠. 나중에 이제 정빙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구두라든지 심지어 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다 이제 요즘 현대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다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전에 설명서를 제공하고 요 제공했다는 요 사실을 항상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사인하고 그럽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아니, 두 가지. 자,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계약 체결했을 때 설명서 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굳이 이번에는 뭐 설명서 교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계약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럼 계속 똑같은 계약을 하는데 그때마다 설명서 교부하는 것도 이것도 좀 번잡스럽겠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번, B번, 요거 출제 잘 돼요. 너무 쉬운 내용이죠. 쉬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기업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이런 거 다 출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직무윤리는 너무 뻔한 내용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되고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이제 왜 여기서는 요거 하나 정도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쉬운 말로 해야 됩니다. 쉬운 말로.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를 보면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전문가인 척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를 적당하게 섞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지문도 있었습니다.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쉬운 말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들은 다 출제자가 이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죠. 쉽게 해야 된다. 쉽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우리가 이제 그림, 기호, 시각적인 요소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표시는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거의 한 페이지 가량 여기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이런 건지. 근데 읽어보면은 아이고 괜히 읽었다, 내가 시간만 허비했구나, 보면 딱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설명 의무 한번 볼까요? 요거는 아직 A1번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법적 의무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설명 의무가. 그 1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까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입증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누가 이거를 입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이제 뒤에 우리가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 기존 계약과 동일한 이거 2번이 틀렸네요. 기존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한다. 뭐 이럴 경우까지 굳이 설명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고 2번이 틀렸고 3번 금융회사는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 항상 확인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상식이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투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뭐 그런 사람한테 설명은 뭐 조금만 해도 될 거고 초보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그렇게 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청약 철회권이 나왔네요. 이거는 아주 뭐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제일 많이 출제가 됐는 게 뭔가 하니까 요거 가로넣기입니다. 언제까지 행사할 수가 있느냐 요거죠. 언제까지 행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투자성 상품하고 자문계약은요 7일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대출성 상품은 14일이라고 외우시면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대출성 상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신용공여 같은 게 대출성 상품이죠. 그런 거 14일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제일 많이 출제가 되죠. 가로넣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이 굉장히 특이하죠. 기책 사유가 없더라도입니다. 원래는 야 이거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 때는 그럼 상대방은 벙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이 있어야 나는 이 계약에서 빠져나가겠다 이런 게 말이 되는 거지. 아니 상대방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 쪽에서 빠져나가면 상대방은 뭐가 됩니까? 이 법의 일반 원리에 안 맞는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죠. 없더라도 요 기간 내에는 일정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상품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고난도자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도자. 요게 뭐예요? 요게 이제 ELF, DLF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도 상품 중에서. 근데 이런 것까지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고난도 1임 계약, 그 다음에 고난도, 이제 신탁 중에서는 고난도 금전 신탁이고, 그럼 비금전 신탁은 뭐 고난도 이런 거 안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부동산 신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 그러면 우리 기본서 뒤에 이게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 중 청약 철회권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아닌 것을 내가 1번, 2번, 3번 해놓고 4번이 뭐가 있는 거니까 파생결합증권이 이 지문에 있어요. 그러면 요게 정답입니다. 요 파생결합증권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적정성의 원칙의 대상은 되죠. 위험한 상품이니까. 근데 이거는 청약철회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상이 되는 상품. 요렇게 이제 요런 거를 딱 찍어가지고 한 문제로 출제하지는 뭐 이거는 좀 드물었는데 그래도 우리 기본서 뒤에 이게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좀 일정한 경우에 이 상품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했다. 이런 상품들이 있죠. 이런 거를. 그럴 경우에는 역시 철회 못합니다. 무조건 아무리 소비자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이럴 경우까지 철회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청약을 철회한다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죠? 내 쪽에서 먼저 제의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청약이라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케이 했을 때 그걸 성락이라 그러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죠. 근데 이거는요. 한쪽에서 청약만 있는 단계예요. 어떻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계약이 불성립된 겁니다. 계약이 미성립이에요. 미성립. 성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 청약을 한 사람이 빠져나가. 원래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상대방한테 뭔가 제의를 했는데 상대방은 막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청약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청약을 한 사람이 없던 일로 합시다 해가 저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상대방은 이래가지고 고민한 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원래는 귀책 사유가 없으면 못 빠져나가요. 청약 철회가 금지되고 여기 민법에는 527조라는 조문의 명문의 규정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예외를 인정했다는 거죠.
회사가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청약자는 이런 생각이죠. 아이고, 내가 청약을 했는데 내가 너무 경솔하게 했구나. 이제 순간적으로 후회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7일 안에는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거. 그럼 빠져나갔을 때 회사가 괘씸하다고 위약금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 제도는 있어나 마나죠.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러면 이런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청구는 불가능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요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가 이제 법적인 의사를 표시를 하면은, 이거를 내용 증명으로 보낸다든지 했을 때, 언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할까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편으로 보냈다면은 한 2, 3일 텀이 있지 않습니까? 보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상대방은 아직 보낸 거를 모를 건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법의 일반 원칙은 도달주의예요, 도달. 그래서 이 자리에도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도달이라고 하면 이거 틀린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 발신주의를 취하더라도 뭔가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앞당겨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입법자들이 결단을 한 거죠. 이거는 미리 앞당겨주자. 발신주의를 취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외우셔야 되죠. 이게 우리가 법이나 직무윤리를 공부할 때는 숫자 싸움이거든요. 제일 출제자들이 쉽게 출제하는 게 숫자입니다. 숫자. 근데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참 저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뭐하죠. 이걸 만약에 출제를 해버리면 또 이제 제가 좀 이상하게 되니까 요런 거는 그냥 제가 이런 말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요런 숫자는 정말 중요한데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요거는 이 숫자는 그렇게 출제되는 빈도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에 맡기겠다. 여력이 있는 분들은 외우시든지 하고, 나는 이런 것까지는 안 외우겠다 그러면은 그냥 안 외우셔도 되고 그런 말씀 정도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특약을 했다는 말은 요 소비자보호법의 내용과 다른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법의 내용과 다른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약속했다는 것은 무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특약을 했다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행법규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방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법의 내용과 다른 약속을 했는데 투자자에게 불리하면 무효, 투자자에게 유리하면은 유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편면적 강행 규정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까 임대차에 가면 많이 나와요. 이제 임차인들을 사회적인 약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법의 내용과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됩니다. 근데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그거는 무효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편면적 강행 법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다 봤네요. 지금 우리가 설명의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의무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일반 소비자 예금성 상품이 적용되니 적용 안 되니 이런 거는 그렇게 논점이 아닙니다. 여기 고난도 상품이 들어가니까 예금성 상품은 제외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하튼 무지무지하게 출제가 자주 된다. 이거 제가 강조드리는 거 거의 전부 다 달달달달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청약철회권 한번 볼까요?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계약의 경우 일반 금융 소비자가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청약철회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런 경우까지 소비자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금융 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청약 서면 발송 나왔네요. 발송하면은 바로 효력이 생긴다. 비금전 신탁 상품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경우 이 14일 아니 7일이죠. 14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대출성 상품이라 그랬죠. 일반적인 상품은 14일이 아니고 7일입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청약 철회됐을 때 철회에 따른 위약금 같은 거 회사가 청구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쉬운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점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설명 의무까지 끝난 겁니다.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는 이거는 뭐 우리 시험에 나오기가 부적절하다고 그랬죠. 금융회사가 저 은행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에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주로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갑질, 꺾기 같은 거,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부당권유. 내용이 많죠. 이 부당하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만약에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는 근거를 제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에 기초해야 된다. 소비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는 당해 사실 또는 정보의 출처, 소비자가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거 어디가 출처입니까, 이거? 이런 중요한 그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물을 때는, 이거 풍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이제 다른 상품하고 비교할 때, 이때는 항상 뭐 기준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밝혀야 되겠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왜 우리 상품이 더 좋은 상품이냐, 이거 할 때도 근거, 사유, 뭐 이런 기준, 뭐 이런 거 당연히 밝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를 하면 틀릴 만한 게 요거 하나예요, 요거. 이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미치는 사항을 설명을 안 했다고 칩시다. 요건 이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걸 위반했다고 치면은, 요거는 부당권유,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 의무도 위반한 겁니다. 두 가지 의무를 다 위반한, 그러니까 이제 가중치가 붙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하겠죠. 설명 의무 위반에만 해당이 되고 부당권유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해당되고 이것도 해당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틀릴 게 없으니까 요거 하나 정도 조금 이제 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표시 제대로 잘해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이거는 출제 한번 하기는 했는데 구두로 해도 돼요. 구두로. 제가 저번 시간입니까? 이런 말씀 드렸죠. 자본시장법하고 직무윤리는 정빙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은 인정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게 돼요.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출제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런 특이한 것들은 평소에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성과 보장 등에 관한 표현 금지. 당연히 이제 이런 거 보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과 보장, 이런 거 금지다, 이런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한 2년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 문제로 넣어놓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투자 성과를 보장할 때는 원금까지 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원금 말고도 더 뭡니까? 추가적인 거를 더 보장한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취지는 아시겠죠? 뭔가를 당신한테 원금까지 보장해 주겠다. 아니면 원금 플러스 알파를 더 보장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그럼 OX, X입니다. 이것도 출제자가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니까 아예 투자 성과에 대한 보장은 아예 원천적으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출제자는 원금까지 보장해야 되는 건지 그 플러스 알파까지 보장해야 되는 건지를 확실하게 밝혀줘야 된다. 그 뒷부분은요.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출제자가 말을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그런 식으로도 출제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일치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죠. 허위, 과장, 부실 표시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거 펀드 매니저가 실적을 부풀려서 제시하는 거 금지된다. 이는 허위의 것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용 실적 산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방법 중 운용 실적을 좋게 보이도록 자의적으로 치사 순작하는 것도 금지.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은 당연히 이 말이 맞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우리 기본서에 이런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뭐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일 출제가 많이 되죠. 근데 이거는 직무윤리에도 나오죠. 자본시장법에도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영업실무라든지 이런 과목도 있는 자격시험에 영업실무가 있는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또 나올 겁니다.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어디에선가는 출제한다는 거죠. 어디에선가는.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도 안 했는데 투자 권유할 수가 있느냐. 그럼 방법이 뭐죠? 그게 바로 방문 판매죠. 전화를 건다든지 직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불초청 투자 권유인데, 근데 이거를 100% 금지시키자니 요즘은 굉장히 또 판촉 기법도 많이 전화 많이 걸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촉 기법도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절충점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이 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예외를 인정한다. 요 정도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투자 권유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2, 3년 전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일반 투자자인가 전문 투자자인가 이거 구분 안 했다고요. 그냥 예전에는 장외 파생 상품만 금지했다. 간단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2, 3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전문 금융 소비자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장외 파생 상품만 요것만 이제 금지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권이나 장내 파생 상품은 투자 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은 굉장히 이제 많이 늘렸죠. 이건 당연히 금지되죠. 똑같습니다. 금지되는데, 이것도 이제는 금지시켰다는 거죠. 장내 파생 상품. 그 다음에 고난도자 들어가는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금융 소비자는 금지시키는 게 굉장히 늘어났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요것도 금지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난도 상품 금지되고 사모펀드 금지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그럼 결론은 뭐예요? 정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쪽도 정권은 금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을 좀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투자 권유를 했는데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재권유가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죠. 원래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짜증도 나거니와 이제 여러 가지. 근데 문제는 처음에 권유한 상품하고 지금 권유하는 상품이 서로 다른 상품일 경우에는 재권유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우셔야 되고. 요거는 뭐예요? 두 상품이 동일한 상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이 두 상품이 만약에 동일한 상품일 경우에는 이때는 1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거를 일주일이라고 해서 틀리게 낸다든지 또는 15일이라고 해가 틀리게 낸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이거 이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이 두 상품이 서로 동일한지 다른 건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있죠. 이거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직무윤리에서는. 예전에는 물어봤어요. 예전이라고 하면 5년은 된 것 같은데. 왜냐? 우리 기본서에 이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만약에 이 사람한테 권유한 게 장내 파생 상품이다. 그럼 두 번째 권유한 게 이 사람이 거부하니까 두 번째 권유한 거는 장외 파생 상품이다. 혹은 이 사람한테 처음에 권유한 게 채무정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부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지분정권을 재권유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요거 둘 다 파생 상품이죠.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동일한 상품이죠. 요거는 동일한 상품이죠. 근데 만약에 요거는 파생 상품 중에서도 장내, 요거는 장외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이건 다른 상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정권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 동일한 상품이죠. 근데 요거는 정권 중에서도 채무정권이고 요거는 지분정권이죠. 그럼 이거 다른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5, 6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도 공부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기본서에 그게 없어요. 적어도 직무윤리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냥 우리는 추상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면 한 달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서로 다른 상품이면 적석에서 재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금쟁이가 아닌 거 보시죠. 첫 번째,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면 금지돼야 되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그랬으니까 금지돼야 될 거고. 자, 2번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 이거 당연히 금지해야 돼. 이런 1번, 2번 같은 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세 번째, 계약 체결을 권유받은 소비자가 이를 취지했는데 1개월 이내에 계약 체결을 권유한다. 요것도 금지되는데. 이건 좀 제가 말씀을 잘못. 1개월 이내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할 수가 없죠. 그럼 이게 이제 1개월 이내라고 안 하고, 이거 제가 그럼 표현을 잘못했는 모양이다. 1개월 이후에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이. 그 다음 4번, 일반 금융 소비자로부터 요청받지 않냐고 방문 등. 이건 일반 소비자니까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해서 권유하는 거, 이거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금지. 그 다음에 요것도 금지. 그럼 이제 정답이 3번인데, 지금 보니까 좀 잘못됐네요. 계약 체결을 권유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1개월 이내에 계약 체결을 권유한다. 이 두 상품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를 바꿉시다. 1개월 이내를 말고 1개월 이후에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는 이거는 금지되지가 않죠. 그럼 정답은 우리가 이제 3번으로 할 수가 있죠. 요 해설은 맞지 않습니까? 해설은 맞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의미는 아시겠죠?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부당, 출제될 게 전혀 없어요. 부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많지 않습니까? 1번은 보겠습니다. 기타 부당이득이라 그래가지고 금소법에서 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해가지고, 자, 교육도 안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상품 지금 요것 좀 해보시죠라고 알린다. 그럼 굉장히 우리가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고도 우리 기본서에 이제 이런 예를 많이 들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이건 해서는 안 되지 하는 게 딱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로 넘어왔는데 이게 전부 이제 금소법에 있는 이야기인데 도대체가 출제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보면은. 자, 봅시다. 등록된 업자만이 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협회하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는 예외적으로 이것도 있기는 있는데 가능하다. 지문 중에 이런 게 출제될 수는 있죠. 그냥 참고적으로 이거 좀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광고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뻔하죠. 설명서, 약관, 명칭, 볼만한 게 없고, 또 뭔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광고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뻔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좋은 기간만 수익률을 표시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것들은 설령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 부분은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6대 판매 원칙을 공부하고 있는데 5대 판매 원칙이 그나마 조금 더 중요하죠. 광고는 그 대신에 이거는 있죠. 이거 광고 이렇게 해야 된다. 광고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뭐라고요? 과징금도 부과 대상이고 과태료도 부과 대상이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자, 끝났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상품 판매할 때 6대 판매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것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계약서류 제공 의무. 요거 지금 요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 계약서류 제공 의무가 독자적으로 한 문제 출제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내용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요 제공 의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회사에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투자자는 서류 안 받았다 그러고 회사는 틀림없이 줬다 그럽니다.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뭔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법정에서 그거를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투자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면 입증 못하면 진다는 거죠. 회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회사가 입증 못하면 회사가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사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거는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료 사고가 나면은 왜 판판이 환자들이 집니까? 그 의사의 과실 그 다음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그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이런 거를 전부 환자가 입증해야 되거든요.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입증 못하는 겁니다. 환자가. 그러니까 지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입증 책임이 중요한 건데.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회사로 전환했다는 말은 이 금융소비자가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죠. 회사는 서류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평소에 뭔가를 좀 해놓아야 됩니다. 뭔가 뭐 장치를 마련해야 되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지체 없이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우리 책에 법제처 유권 해석을 소개한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법제처에서 저는 이게 만든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저는 쓰는데 이게 며칠 이게 맞습니까? 이게 며칠이 맞는지 저는 좀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는 몇 시간 또는 며칠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체 없이 제공한다는 것은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몇 시간, 며칠을 의미하는 거다.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법제처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가장 신속하게 해라. 이게 동어 반복이에요. 지체 없이 제공해야 된다는 뜻이 뭐냐? 신속하게라는 뜻이다. 그럼 이거 하나만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법제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하죠. 물리적인 시간, 며칠, 몇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요거 두 가지가 아마 출제를 한다면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계약서를 제공해야 된다는데 저 계약서로는 뭘 말하는 거냐? 그야말로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약관이 있고 설명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전문 소비자도 이거 계약서로는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예외가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이게 사지선다형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거 둘 중 하나에서 출제자들은 틀린 지문으로 출제할 거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품 판매 단계.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가 이제 어떻게 보호돼야 되냐. 그러면은 6대 판매 원칙을 우리는 공부했고 거기다 플러스 계약서류 제공 의무 이것도 상품 판매할 때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거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뭐라고요? 상품 판매 이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